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석한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동안 가장 궁금해했던 중국의 영향이 32%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중국도 그동안 발뺌하던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궁금하지만 32%가 도출된 방식을 알고 보면 부정적입니다. 32%.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나라 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 낸 수치입니다. 한국과 일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평균치보다 높았고 중국 연구에서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서울만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연구진은 23%만 중국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실상 중국 요인이 거의 없다는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또 어제 한중일 공동연구라고 발표된 보고서는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1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내일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수뇌부에 이어 이번엔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연장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을 비공개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공식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앞으로 최선희 부상이 자신의 파트너가 될 것이며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부상은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면 협상 테이블에 핵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남북 관계가 선순환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병역 특례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병역 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병역 특례 전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이공계 전문 연구 요원 등에 대한 감축은 최소화했습니다. 관심이 큰 예체능 분야 특례는 일단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해 선발 요건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 전철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평소 대비 90% 이상의 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인 면접과 논술 전형을 위해 서울로 오는 수험생에게는 KTX나 열차 무료 환승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노사 움직임입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크고 뚜렷한 협상 움직임도 없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기억하시죠?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수법도 잔인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가 극히 드문 만큼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병역 특례 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 개선안을 심의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산업 기능 또 연구 분야 등에서 5년 동안 특례 요원 1,300명을 감축하고 논란이 됐던 예술 체육 요원 특례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컸던 방탄소년단 BTS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향후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병역 특례 요원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 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 근무 예비역 등 세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1,300명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석박사 등 전문 연구 요원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등으로 인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등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박사급 요원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박사 학위 취득과 기업, 연구소에서의 연구를 의무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사급과는 달리 석사급 요원은 다소 줄이는데 당장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배정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이라고 논란이 컸던 예술체육요원 일단 유지하기로 했어요. 네, 예체능 특례에 대해서 정부는 전면 폐지까지도 검토했지만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편입되는 인원이 45명 내외로 적어서 폐지해도 병력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활동이 국민의 사기와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에 기여하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왔던 만큼 선발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수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만큼 현행을 유지하지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력 감소로 인한 대체 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은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도 비공개 출석이었더군요. 출석한 시간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했습니다.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인 차명 투자 그리고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됐는지 또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인의 증거인멸 혐의와 동생 조건 씨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채용 비리 혐의 등에 관련됐는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네, 검찰은 추가로 조사할 것들이 남았다고 했지만 앞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YTN 취재진에게 진술 거부권 행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뤄진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이미 많은 해명을 한 만큼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이 있고 본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일부와 기재되지 않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생이 개입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는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의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금융위 재직 당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 조사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 황 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황 대표 단식을 두고 비난을 퍼부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 대표가 청와대 앞으로 다시 단식 장소를 옮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설치된 천막에서 밤을 보낸 뒤에 날이 밝기도 전에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황 대표가 새벽 3시 반에 기도를 마치고 4시쯤에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일찍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정례적으로 하던 아침 회의도 아예 청와대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는 건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눈앞에 다가와서 단식을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황 대표는 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휘두르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요. 내년 총선의 물갈이폭과 기준 등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역 의원을 많게는 50% 이상 컷오프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검토를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인적 쇄신 폭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 단식을 두고 정치권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까? 네, 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약속이 난 듯이 한 목소리로 황 대표 단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황 대표는 단식에 당직자를 강제 동원하고 있다면서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지원 근무자 수칙을 보면 30분마다 대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상 시간인 새벽 3시 때 근무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소음을 제어하고 미근무자는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이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단식 장소를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도 안 됐고 목적도 의심된다면서 단식을 빨리 중단하고 국회에서 현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과거 역대 야당 지도자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었지만 황 대표는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신당도 거대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행동으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 국민 가슴에 구멍을 뚫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라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유지, 공수처 반대, 선거법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서는 필사즉생의 투쟁이라고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엉뚱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치인들의 단식, 무엇을 걸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덕국에서 돌아보겠습니다. 군사정권이 독재로 통치하던 시절 야당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은 민주화를 위한 최후 수단의 성격이 강했고 정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이 굵은 명분을 걸었습니다.
전두환 집권기 야권의 대표 정치인으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는 광주항쟁 3주년인 1983년 5월 18일부터 대통령 직선제,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며 2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단식은 요구 조건을 관철하지 못한 채 극심한 건강 악화로 중단됐지만 혹독하게 탄압을 받던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태우 집권기인 1990년에는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 투쟁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 집권 세력이 약속하고 헌법에도 반영된 지방자치제를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식 13일째 결국 지방자치제 실시 약속을 받아냈고 이듬해 3월 기초의원, 6월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단식은 매우 구체적인 사안이 계기였습니다. 2014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단식을 만류하고 그의 요구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가 건강 악화로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할 때 문 의원의 단식도 10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단식은 여야 협상을 압박했고 단식 중단 이후 약 한 달 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던 지난해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습니다. 9일째 되던 날 건강 문제로 단식은 중단됐지만 그로부터 열흘 뒤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도 단식이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입니다. 이 단식을 계기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합의를 하면서 10일간 이어진 단식이 중단됐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단식 사례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던 때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26일 한 달 가까이 단식을 벌였지만 결국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단식도 중단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6년 9월 이정현 당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내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데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퇴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스스로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일단 요구 사안들이 구체적인 일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중단의 계기는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 가능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식 장기화에 대한 변수는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황 대표의 단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오늘 KTX는 평상시에 69%, 새마을호는 58%, 또 무궁화호는 62%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출근길 광역전철 운행률은 90%가 넘었다고 하는군요. 노사의 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1박 2일 집중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네, 열차 운행률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TX 고속열차의 경우 평상시에 69%만 오늘 운영합니다.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58%, 새마을호의 경우에는 62%, ITX 청춘열차는 52%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운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 불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체표를 찾으려고 매표소에서 길게 줄을 서기도 하고 곳곳에서 매표소 창구 인력을 늘려달라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의 경우에는 코레일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광역전철 운행률이 92%로 유지가 됐는데 역시나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역시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KTX는 평소보다 80여 편이, 일반 열차는 140여 편이 운행이 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평소보다 일찍 역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대입 논술고사나 면접 시험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열차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이 많은데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레일은 수험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수송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예상되는 경우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철도 노사 간의 대화는 없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파업 전날 막판 협상을 끝으로 아직까지 대화가 없습니다. 일단 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인력 운영이 바뀌는데 이때 약 4천여 명의 인력을 충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SR과의 통합,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력 충원은 1,800여 명만 정부와 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요구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제 노사 양측 간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력 충원안에 코레일안은 근거가 없다, 노조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지금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31시간, 사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35시간 수준이라며 이는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근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인력 충원 용역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낮 1시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민주당의 당정 협의를 촉구하고 서울 여의도 등에서 1박 2일 집중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군 대체 인력 투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파업 비상수송 현장을 점검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데 유감이라며 인력을 늘리면 영업 적자가 늘어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는군요. 잇따르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우중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정 구속됐으면 징역형이 선고됐겠군요. 징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네, 법정이 선고한 징역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즉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세제를 사료와 섞여서 먹이려고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법정의 최후 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이 안 나온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즉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봐도 이런 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이, 나머지 2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 역시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조 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성실히 대응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5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NSC 논의 결과와 김현종 2차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오늘과 내일 사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 의회까지 GSOMIA 종료를 철회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원은 내일 자정 GSOMIA가 종료되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참여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미 행정부의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among our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at doesn't mean anybody gets a free ride. We have a tough burden-sharing negotiation that we're in the middle of with the South Koreans. 또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최종 인준받을 경우 비핵화 협상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 부상의 의미 있는 협상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가 협상 상대로 지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마침 비핵화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부상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이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총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나아가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가운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동해안 일대 남북 공동의 관광 사업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미국 정부 인사와 의원들, 전문가 그룹 등에 자세히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에 분명히 한 겁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의미라든가 또 역사,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북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의지도 강하고 쟁점에 대한 준비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에도 남북 관계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첫날 미국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 관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한미동맹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합리적인 협상 타결이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을 비용적 계산으로 한미의 그 동맹 관계들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단은 첫날 일정으로 미국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와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대표단은 이튿날에는 부장관으로 내정된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어제 시작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라 주목도가 높기는 하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당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당 대표께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 아마 세 가지를 또 거르셨더라고요. 네. 지소미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일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관련되고 북중러에 대항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의 또 대응 이 체계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또 와 있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 트랙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독재적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야당 대표로서 가만히 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현은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서의 극단성은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시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제가 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좀 정치력의 좀 바닥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 정도 좀 정치 감각이라면은 이 곡기를 끊을 게 아니라 정치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을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 국익이란 문제를 앞두고 여야가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마당에 끊임없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해온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이 안보 문제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럴 때는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 종료하는 것은 뭐 국익을 훼손하고 자유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면서 이 단식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친일 매국행위이자 국익을 정말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국에 가서 의원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왔고요. 이거는 국회 논의에 맡겨야 될 사안이지, 당 대표가 원외에 있으신 분이 나서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이 판을 깨는 것은 이 국회 논의 자체를 저는 다 틀어 막아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국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지소미아를 깼을 경우에 가장 혜택 보는 나라가 어디냐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북중러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아할 집단들이. 자,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파기가 됐었을 때 가장 좋아할 상대국은 북중러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본과 같은 뜻을 전달하고 친일이다, 매국이다? 아니, 지금 이걸 저는 이런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요, 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미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친일 매국이라고는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안 맺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서 가지고 이것을 중재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맺어진 거잖아요. 북중러에 대항하고 있는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친일 매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바라보는 여권 신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는요, 일본이 먼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전략 물자들을 우리나라가 북한에 몰래 수출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전략 물자 수출을 다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는 데 성공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런 대립관계를 보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일본에 가셔서 너희들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빨리 철회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이 균형 잡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정부가 고육주책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만을 비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것이지 어느 국민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우리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이 토론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요. 두 분께 한 번씩 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 40초씩만 드릴 테니까 넘어서면 제가 끊습니다. 아니, 우리 당대표하고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자,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 규제 철폐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 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도 안 한 것처럼 전제 조건을 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왜곡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일본이 이 경제 보복으로 대응을 해서 상당히 잘못됐다. 철회하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행은 누가 하나? 야당은 떠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못하니 야당 대표가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친일 매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40초 쓰셨습니다. 네, 저는 한국당이 일관되게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서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격하는 데는 최선봉에 쓰셨지만 일본에게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게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당 잘한다. 국익을 위해서 정말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하셨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이 종료 철회를 내건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시각을 내걸었습니까? 오로지 정부 공격하고 대통령 청와대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지소미아 깨자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같으신 것 같고요. 이것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에도 중요하다는데 뭐 정부 입장, 야당 입장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 방법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맞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지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폭정과 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절박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대표께서 곡기를 끊고 지금 이 정부하고 맞싸워서 맞대응을 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예. 또 뭐 소수의 일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표출하는 것이 맞겠나 하는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도 지금 태워져 있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네.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국가에 미칠 큰 영향 같은 거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대표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만류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만류하지요. 몸 상하시고 또 상당히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단식 시작을 선언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황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뭐 단식 장소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쪽으로 텐트 설치 문제 때문에 바뀌기도 해서인지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것이 즉흥적인 행보는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쪽에는 왜 간 거죠? 저도 내용까지는 잘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본인이 단식을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 또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그 국민들 또 그분들의 애국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차 아마 들리셨지 않겠나 우발적으로 가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 하면 뭐 일부에서는 구구 목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옵니다만 어제 집회에 참석한 모습 보셨잖아요.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정말 뭐 본인 말씀처럼 뭔가 나라를 위하고 뭔가
뭔가 독주를 막고자 그래서 뭐 단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좀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따뜻한 시선이 황교안 대표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고 이런 극우 기독교 성향 집회 그리고 목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이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보수층 전체에게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극우 소수에게 자꾸 눈에 자꾸 띄려고 하는 그런 행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뭔가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돼서 그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가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그런 또 극우적인 발언 나오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정말 박수치면서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슨 뭐 이 꼼수 단식이다, 정말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의 리더십 위기를 왜 자꾸 극단적인 투쟁으로 자꾸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찬주 대장 영입해가지고도 얼마나 곤욕 치렀습니까? 이때도 바로 던졌던 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보수 대통합이었어요. 누가 지금 보수 대통합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정말 이렇게 막 더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은 정말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걸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 리더십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어제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황 대표 함께 참석한 장면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언론 중에 90%는 주사파 언론들이자 다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네, 자유한국당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각각의 성향들이 보수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성 의원께서는 저런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우리가 국가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리 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뭐 문파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극좌 세력이라고 몰아붙인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회를 국가를 구성하고 또 정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그러한 여러 집단들을 하나로 잘 융화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나가서 이 고생하고 계신 이분들을 아까 이제 극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권 여당은 이걸 자꾸 갈라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여든 야든 하나로 묶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논리로 간다 그러면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수백만 명이 나왔던 분들 다 극우입니다. 극우. 다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우리 대표께서 아마 이런 화면을 이렇게 잠깐 가신 게 나왔는데 광장의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좀 흥분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보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언론 90%가 주사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국민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살려두겠냐 뭐 이런 표현 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하나요? 광장의 일부의 소리라고 보셔야지요. 일부의 소리다. 존재하는 소리다. 그거가 국민 전체의 소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떠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 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광장에서는 뭐든지 쏟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소리를 담으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큰 틀이라고는 틀이 이 그릇이 그런 걸 다 담아서 녹여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공격하기보다는 전체 용광로 속에 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강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이라
내부 리더십의 어떤 문제나 상처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런 단식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이 지금 단식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어떤 정치 요소도 고려했다? 물론 지도자인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국을 주도해야 되고 또 판단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저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하는 집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정광훈 목사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언론인들 전체가 뭐 주사파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보수의 리더로서 정말 존중을 받으려면은 정말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나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저런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정말 극단에 있는 주장입니다. 저런 주장도 다 포괄해야 되고 마치 그런 집회 때마다 가셔가지고 같이 얼굴 마담을 하시는 것. 우리 보수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5.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괴물 집단이라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히 용인되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참사를 조롱하는 발언들이 용인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극단의 목소리에서는 과감하게 한국당이 단절할 때만이 더 많은 보수에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라 그래서 한국당이 끌어안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당 전체 이 극단의 목소리가 한국당 전체의 목소리고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고 싶은 목소리로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게 국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국 사태 났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쏟아냈던 말들, 공지영 작가가 그렇게 쏟아냈던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 시스템은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털어내보는 거예요. 판단 국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대표가 가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분들의 애국심을 봐야지요. 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 그 24시간 노숙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나라를 많이 망쳐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가능하면 국정에 반영하고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가 있지만 단식으로 안 가게 하려고는 노력이 여당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성 의원님 말씀 중에 유시민 전 장관 등의 발언과 이제 비교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논점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한 이런 뭐 총경 얘기라든가 주사파 얘기와 비교할 수 있는지 그건 또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여당도 따끔하게 그런 부분에 충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민식이법 횡단보도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숨진 민식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고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당사자 부모의 요청이 있었고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작은 진전으로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황 대표 단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막으려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발언 중에도 보면은 이제 선거법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장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 부의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정이 이루어지면 처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보면 적어도 한 보름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단식이 그때까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 건강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담을 안고 이른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정치 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을지요? 여당이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지요. 전에 선거법을 할 때에 손학규 대표께서 70이 넘으셨잖아요. 예. 국회에서 단식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가서 위로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시면서 끊어주십사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시작됐던 것이지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야의 게임의 룰이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불법 사보임에 의한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여당 지도부 또 청와대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오랫동안 장기 단식을 하는 상황이면 법안 처리 과정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는 명분을 걸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든지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단식의 명분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야 간의 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정말 1년 넘게 논의돼 왔던 내용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여야 5당이 다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사인을 했던 게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절대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찬성을 해놓고 논의 제대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이 협상에 정말 진지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협상을 독려해야 될 게 저는 황교안 대표이지 오히려 이 협상을 깨라고 원외에 계신 당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할 일이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협상을 해야 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요즘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하던데 무슨 뭐 리더십 경쟁을 하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정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에 가서 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국회의 난맥상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오히려 저는 이 협상의 여지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정말 뜬금없는 단식 아닌가. 너무 과한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 의원님 오늘 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침 황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고요. 지금 검토하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찬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합의문을 받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 예, 저도 여러 맞습니다. 차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찬성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농구에 2점 슛이었잖아요. 3점 슛으로 바뀌었잖아요. 심판, 관중, 선수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룰이 바뀐 겁니다. 여야 합의 없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2당, 3당, 4당 준여당에 준하는 소수당들의 더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더 임의적으로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들과 지금 여당이 연합을 하면 큰 연합체가 되는데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거를 야당은 당연히 저항을 하고 바로 잡아야지요. 단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은 여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이야기가 이 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절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당이 이걸 받아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봅시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사인을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린다면은 결국은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를 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당이 이 1년 동안에 그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를 내놨습니까? 협상회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나요?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로만 270명을 뽑자라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 연말에 합의는 어디 갔습니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라고 했던
그 연말에 합의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정말 이게 진지하게 협상이 임하는 건가요? 이게? 합의가 검토에 대한 합의입니다. 검토에 대한 합의니까. 자, 검토에 대한 검토에 합의니까 맞는 선거제를 제시하셔야죠. 각 당의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지요. 네. 그걸 가지고 여당도 받아야지. 여당은 무조건 지금 준 여당에 주는 소수당의 의견들을 묶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제1야당을 제외시켰잖아요. 저희가 제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또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는 이 국민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선거법이 필요한 소수당들과 또 공수처가 필요한 청와대와 정부가 이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 이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야당이 침묵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선거제 개혁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를 적극 도입하자고 검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녹아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 제시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걸 당론으로 제시하셨잖아요. 협상에서 합의한 검토하자는 했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선택하셔야 될 것은 정말 한국당이 진지하게 이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선거제 안을 여야 사당에 제시할 때 저는 협상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은 알겠습니다. 쉽게 알아야 합니다. 심상정 대표도 지금 소수당한테 주어지는 이 계산법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국민이 모르는 걸 갖다가 지금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서독도요, 연동형 비례 이거 실패했다고 지금 인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왜 서독의 국회가 실패한 걸 한국이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이 부분은요, 여야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당의 입장은 알겠고요. 자, 지금 선거법 개정에 4월에 합의했던 4당, 지금은 이제 대한신당까지 해서 4+1. 네. 이 제 정당의 지금 연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이 일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300석 중에 225 그리고 75의 비례 이걸로 여야 사당이 지난 4월 말에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변동이 없다면은 12월 3일 이후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이 붙여질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한국당이 그 작년 말에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을 살려서 이 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 개혁안을 가져온다면은 저는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게요. 자, 일단 4+1, 이 민주당을 포함한 이 정당들이 지난 4월에 합의한 것은 지역 225석, 그러니까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지금 지역구를 225석이 아니라 240석으로 하자, 250석으로 하자. 이런 수정안들이 어떻게 보면 후퇴한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이 숫자를 좀 조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게 그 한국당은 전혀 다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이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쨌든 우리 사당이 합의했던 225대 75 이 안을 중심으로 저는 최대한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당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성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225대 75로 합의했던 그 세력들이 240대 60이나 250대 50으로 지금 논의의 가능성이 지금 넓히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논평해 주시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75석을 비례로 해가지고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여당도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의당 이런 소수당들이 정말로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여당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40석, 250석까지 지역구를 늘리고 253석이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럼 250 가면 3석 하자고 이런 난리를 핍니까? 정말 이거 근본이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당에서 소수 정당들이 좀 그 연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으켰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를 한번 바꾸면요, 이게 첨예한 게리맨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225석에서 250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입니다. 전혀 이 부분은 팩트를 잡을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당이 225대 75 이 안에서 공식적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당원, 당원들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이 선행 조건이 없으면 당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정치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당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치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비공개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미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부상은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면 협상 테이블에 핵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병역 특례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특례 대상 검토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이공계 연구 인력의 특례 축소는 최소화됐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대입 면접과 논술 전형을 위해 서울로 오는 수험생에게 KTX나 열차 무료 환승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크고 뚜렷한 협상 움직임도 없어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1차 조사 때처럼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수법도 잔인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인데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예정 시점까지 이제 3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례 상임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를 그대로 종료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끝났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C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소집되는데요. 보통 오후에 소집하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오전에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례 회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현재까지는 종료 결정 유지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정부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다녀온 것도 지소미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소미아에 대한 물밑 협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끝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도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자정을 넘기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오늘 NSC 상임위 논의 결과와 김현종 2차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지난 8월 22일입니다. NSC 정례 상임위가 있던 날인데요. 당시에는 상임위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해서 사실상 전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또 최종 결과를 NSC 사무처장인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발표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던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아침 8시쯤 귀국했습니다. 수석 대표를 맡은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2차 협의에서 지난번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기초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패널 설치 요청, 즉 재판 절차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관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2차 협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진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1측의 조치하고 그다음에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1차에서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이 그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좁혀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양자협의 이후에는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 이틀째입니다. 황 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이외 정당에서는 황제 단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단식용 천막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여의도에 국회에 설치가 됐죠. 그럼 황 대표만 청와대로 이동을 한 겁니까? 네, 어젯밤을 국회 앞 천막계에서 보낸 황교안 대표는 아침 일찍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바닥에 앉아서 최고위원회의 회의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눈앞에 다가와서 단식을 더 늦출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황 대표는 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휘두르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의 물갈이 폭과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확정된 내용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역 의원을 많게는 절반 이상 컷오프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검토가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인적 쇄신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대표 단식에 대한 평가가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각 정당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황 대표 단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황 대표는 단식에 당직자를 강제 동원하고 있다면서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30분마다 대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상 시간이 새벽 3시 때 근무를 철저히 하라. 근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이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단식 장소를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도 안 됐고 목적도 의심된다면서 단식을 빨리 중단하고 국회에서 현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과거 역대 야당 지도자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었지만 황 대표는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신당도 거대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행동으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 국민 가슴에 구멍을 뚫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라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오늘 병역 특례 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 개선안을 심의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산업기능, 연구 분야 등에서 5년 동안 특례 요원 1,300명을 감축하고 논란이 됐던 예술 체육 요원 특례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연결해서 알아보죠.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례까지 유지하거나 늘릴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부가 일단 향후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병역 특례 요원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 기능 요원, 승선 근무 예비역 등 세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1,3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박사 등 전문 연구 요원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등 이공계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박사급 요원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박사 학위 취득과 기업 연구소에서의 연구를 의무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급과는 달리 석사급 요원은 200명가량 줄이기로 했는데 당장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배중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이라고 논란이 컸던 예술 체육 분야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군요. 네, 예체능 특례에 대해서 정부는 전면 폐지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편입되는 인원이 45명 내외로 적어서 폐지를 해도 병력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활동이 국민의 사기와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돼왔던 만큼 선발 요건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 수를 줄이고 필요한 수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어서 더 줄이지는 않지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선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력 감소로 인한 대체 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제주 대성호 화재 사고 해역에서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상 상황으로 중단된 선체 뒷부분 인양도 오늘 오후 다시 시도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범위를 넓혀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사고 해역 수색이 사흘째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유류품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5km 해상에서 이 냉장고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도 이 구명조끼 2벌과 장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이 대성호에서 나온 유류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수색에도 성과가 없자 이 민관공경 합동구조대는 이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제는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각각 55km 해역을 수색했는데 오늘은 83km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각각 83km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에는 함정 등 35척과 항공기 17대를 동원합니다. 어제 시도했다 중단했던 대성호 뒷부분 인양 작업도 다시 진행합니다. 어제 제주대학교 해양실습선이 인양을 시도했지만 파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어 중단됐습니다. 합동구조대는 오늘 인양 작업을 위해 최대 250톤을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갖춘 1000톤급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사고 해역에 도착해 인양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유실을 막기 위해 선체를 그물로 싸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합동구조대는 기상 등 여건이 좋으면 인양 작업에는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대성호 뒷부분은 주방과 선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해경은 배 뒷부분을 인양한 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라앉은 대성호 앞부분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음파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으며 수중 탐색을 할 수 있는 해군 기뢰 제거함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고 직후 제주로 왔던 가족들은 오늘 모두 통영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사고 해역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본 뒤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영에서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 구조됐다 숨진 선원 김모 씨의 시신은 오늘 오후 집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옮겨집니다. 이 경남 통영에 있던 베트남인 선원 4명의 가족은 반대로 오늘 제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경남도와 통영시에서 파견한 이 공무원 5명은 베트남 선원 가족들을 돕기 위해 이 제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첫 출근길이었던 오늘 아침 수도권 광역열차의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걱정했던 출근길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뒤 처음 맞는 출근길. 인천에서 출발한 지하철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도착하는 열차마다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4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평소에도 혼잡한 곳인데요. 파업의 영향으로 출근길이 지하철 이용객들로 더욱 북적이고 있습니다. 파업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광역전철은 지하철 1호선과 3,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특히 코레일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1호선은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출근 시간에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극심한 혼잡은 피했습니다. 4개 노선의 평균 운행률은 92%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일찍 나오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출근할 때 한 20분 정도 늦게 도착하길래 일부러 2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지하철이 한 번 더 건너뛰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평소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는 좀 출근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코레일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출근 시간대 광역전철의 운행률을 90%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낮에는 운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점차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국내에도 절반 이상은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주. 나보기 씨는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조금 더 강주 시내가 좀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실천하는 대표로 됐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와 각급 기관 단체장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앞장서겠다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에서 발자국도 남겼습니다. 이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면서 공사가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앞두고 광주의 미래 대중교통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제 도시철도와 버스의 촘촘한 연계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광주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버스와 지하철 합친 것보다 많은 44.5%. 광주 사회 핵심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된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운동이 광주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대중교통 YTN 김범환입니다. 때일은 추위가 물러가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추웠는데 지금은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도까지 올라서 크게 추운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대전은 5도, 광주는 7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은 높기 때문에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대구는 18도, 광주는 19도, 부산 2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과 관련해 특정 정치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특별 감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결과 교원들이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나 특별 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0년 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100년 전쟁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반영해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사자의 명예 존중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초청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이유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특사라도 방문해달라고 간절히 청했고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내용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법조항 때문에 에이즈가 급증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없애자며 내건 주장으로 일부 개신교와 극우단체의 논리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사실이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료 의원 39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일부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일주일 만에 철회됐지만 안 의원 측은 다시 의원들을 모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안 의원이 삭제하자고 한 인권위법 2조 3항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이 조항이 생긴 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건데 대개는 지금 자발적인 검진은 늘진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들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는요. 다른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서 검진하시면서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 해 신규 환자가 1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 보도도 금지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준칙은 동성애자가 다 에이즈 환자라는 근거 없는 편견 주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룬 기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하면서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을 언급하는 등의 기사는 꾸준히 작성되고 있고 이 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에 국한해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한다,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문에서 이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판결은 모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동성애 영화의 심의 등급 관련 사건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법원은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 7월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고양이 주인은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학대 망원동 고양이 강아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동물도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 20% 가구 소득이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3분기 상하위 20%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 소득이 늘어난 것은 근로소득 감소폭은 줄어든 반면에 기초연금 등 이전 소득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1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만입니다. 자영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3분기 가계의 사업 소득이 사상 최대폭으로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의 3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사업 소득은 87만 9,8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도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입니다. 다만 취업 등으로 버는 근로소득이 월 평균 336만 1,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서 가구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487만 6,9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동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일 공동연구 요약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평균 32%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중일이 공동 연구한 내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가 그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떤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양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이 수학적 모델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네. 이번 보고서는 이제 그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만들었다. 그런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한중일 과학자들이 2000년부터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데 19년이 지나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 어떤 서로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서로들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기여도를 계산하는데 정확도가 좀 낮아서 네.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공개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검증 과정을 못 거쳤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것이 1년 늦춰져서 올해 공개된 거고요. 실제로 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뭐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그 앞에서도 공동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공동 연구는 아니고요. 네. 세 개의 나라가 연구 주제를 정해놓고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배출량을 중국은 중국을 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구하고요. 예. 일본은 일본을 구하고 모델도 각자 돌려서 그 보고서 세 개를 그냥 편철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모델링을 서로 세 개 나라가 서로 다르게 돌려서 그 모델링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 연구 보고서고요. 근데 세 개 숫자가 너무 달라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각자 연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마련입니다. 어차피 그 정확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유리구슬처럼 쳐다보고 서로들 투명하게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세 개의 나라가 서로 각자적인 영역 내에서 한다면 그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정확한 자료보다는 투명한 자료를 사실 더 가치를 두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근데 또 보니까 중국의 반대로 12월에서 3월까지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분석을 했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국에서 영향이 클 때는 중국의 기여도가 높은 것은 뭐 주저하는 사실이고요. 이 학문적으로나 우리 경험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뭐 중국에 반대하는 것도 그것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그 기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 모델링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거는 쉽게 예측이 되지만 어떤 특이한 사항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대한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여도를 한국과 일본 과학자들이 39%로 봤고요, 중국 과학자들이 23%로 본 건데 과학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2배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23%라면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대개 중국과 우리가 오염도가 비슷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대개 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오염도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2배 정도 심한데. 그러니까 23%일 가능성은 많지 않죠. 보통 중장거리 이동에서 23%라는 건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한 20% 수준이고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가 한 50%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중국은 20%를 고수하니까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면 약 40%가 개선되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중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40%라고 주장하면 우리 걸 개선해봐야 반으로 절감 효과가 50%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서로들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 연구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직 공동 연구소를 지금 정책에 활용하기는 이 공동 연구소의 투명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보다 투명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 공동 연구에는 항상 그 협력센터가 있어서 그 진짜 지금처럼 사실 무늬만 공동 연구가 아니고 실제 공동 연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공동 연구가 만들어져서 서로들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연구에 대해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하거나 배출량을 할 때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것을 잘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착오가 없이 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해요. 그럼 서로 검증이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예, 조석영 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요. 무엇보다 외국의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 회의이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격이 시작된과 동시에 부산특공대 공격견이 테러범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격견은 지금 현재 지도자 사살 작전에 총전 투입된 상황. 그 견과 같은 중입니다. 부산 백스코 야외 주차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게 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종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VIP가 탑승한 자동차를 공격하거나 회의장에 테러범이 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네, 경찰 특공대 그리고 군 요원들이 함께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요원들이 정상회의 열리는 부산 곳곳에 배치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사이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이에 대비한 대테러 종합훈련입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날 수 있는 화재 혹은 붕괴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현장은 모의 행사장 모의 건물이고요. 여기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실제로 벌어질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한 아세안 특별 경호팀은 모든 테러 상황의 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물러가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지만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내일은 절기상 소설이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영상권이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높아지면서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좋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4도, 금강산 5도, 대구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린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